다만 이 레이저 시술의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이게 지방이 녹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좀 더 손상이 갈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경막이 약해지면서 눈 밑에 있는 지방들이 조금씩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막 자체를 우리가 원래대로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 성형외과의 한바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인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혹은 뭐 병원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다는 병원도 있고 눈밑지방 제거를 한다는 병원도 있고 또 제거를 하는 병원 중에서 뭐 레이저를 이용한 눈밑지방 제거를 한다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눈밑지방 제거라는 수술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술이라는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안쪽에 피부 바깥쪽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이제 레이저가 통하는 레이저가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를 만든 후에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국은 지방 자체의 조직을 조금 태워버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레이저라는 건 결국은 어떤 부위에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지방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지방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쪼그라들게 돼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서 타겟이 되는 안화 지방 쪽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지방들이 서로 쪼그라들고 어느 부분은 녹기도 하면서 눈 밑에 지방이 조금 없어지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레이저 시술의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타겟이 되는 지방 조직 자체의 안화 지방을 정확하게 갈 수가 없다는 거에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수술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충 여기쯤 있겠지 하고 프로브를 뚫어서 그 부분에 열을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열을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지방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돼서 꼭 지방이 아니라 뭐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라든지 혹은 오히려 더 표면 부분에 열을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게 지방이 녹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좀 더 손상이 갈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 안쪽으로 레이저 프로브를 넣어서 안화지방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바깥쪽으로 넣어서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인 대신 정확하게 이 레이저를 통해서 지방을 뭐 없앤다든지 혹은 내가 컴플렉스가 되는 지방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눈밑지방 제거라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수술적인 방법, 과정, 우리가 박리하는 범위 자체는 거의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눈 안쪽에 이제 결막을 통해서 절개를 하게 되고 쭉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눈 밑에 튀어나온 지방 덩어리, 즉 안화지방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화지방을 이제 제거를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레이저를 이용하는 눈밑지방 제거처럼 그냥 지져가지고 제거하거나 쪼그라뜨리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 안화지방을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조직을 뚫어서 지방을 많이 뽑아낸 후에 그 지방을 잘라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눈밑지방 제거를 할 때는 어쨌든 눈 밑에 튀어나와 보이는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튀어나온 만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눈밑지방 재배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재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결국은 안화지방을 감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막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눈밑지방 제거, 눈밑지방 재배치 이런 식으로 수술 자체가 지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경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대부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수술하는 의사로서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경막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우리 눈 밑에 튀어나오는 안화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지방이 튀어나오기 전에는 이 경막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눈 밑을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눈 안쪽에 지방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어떤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방어막도 조금씩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구 자체가 계속적으로 눈 밑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막이 약해지면서 눈 밑에 있는 지방들이 조금씩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 재배치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경막을 내가 늘어지기 전 상태로 타이트하게 경막을 복원하느냐, 혹은 이제 인터넷에 알려져 있기로는 경막 강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경막 자체를 우리가 원래대로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눈밑 지방 제거라는 의미는 지방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경막에 대해서 뭔가 복원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을 이용해서 이 경막을 더 파괴하거나 혹은 더 원래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 자체는 이 경막 자체를 원상태로 복원시키거나 혹은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강화시켜줘서 앞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지방이 튀어나온 것들을 막아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 지금 튀어나온 지방들을 눈 밑에 눈물꼬랑이라고 불리는 주름 쪽에 옮겨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학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발전된 혹은 진보된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눈밑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지방 재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바람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